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제가 3, 4월 시즌2의 특강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 논리논증 특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특강을 수강하시기 위해서는 특강에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지, 내가 어떤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자 별도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죠? 글자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화면이 워낙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별도의 파일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출력하실 수 있으면 출력을, 아니면 뭐 패드로 보셔도 상관은 없겠고요. 보시면서 이 안내를 들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초면에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가 3월 달이면 벌써 시험에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논리학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흡수하셔서 문제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체화하는 데는 짧은 시간이 걸리진 않거든요. 그것까지 해야 돼? 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그렇게 되면 평균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리트는 정말 평균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워낙 정말 전 학교에서,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정말 공부 좀 한다 하는 분들이 다 모여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따라서 실력의 편차가 그리 크지 않죠. 따라서 평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도 정말 치열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라고 생각하면서 기계적으로 그냥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푼다든지 모의고사만 양쪽으로 많이 푼다면 내가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스킬도 물론 중요하죠. 또한 독해 연습도 역시 중요하고 문제 연결 풀이법도 중요할 겁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글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바로 논리 논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문규범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우리 자연계열의 과학기술의 분야보다는 쉽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라도 자연계열보다는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죠. 경제 문제도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 정답률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문규범에서는 일단 다 맞고 들어간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개수가 있죠. 언어 이해에서 개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인문규범을 합쳐봤자 그렇죠? 그 개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즉, 이 인문규범의 문제를 마치고 나서도 여러분이 경제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기술의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맞춰야 한다는 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럼 인문규범의 중요성은 더더군다나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논리 논증은 사실 인문규범에 제한된 것도 아니에요. 문제에 따라서는 과학의 영역에서 활용될 수도 있고요. 기술의 영역이나 경제의 영역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고, 충분히 처음에는 우리가 기초적 지식부터 시작하겠지만 여러분이 끊임없이 지문에 접목하는 어떤 그 연습을 하신다면 나중에는 굉장히 영역이 확장돼서 많은 부분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 저는 확신하고요. 이미 지난 십수년간 강의를 하면서 피셋 언어널이 수많은 학생들에게 와, 이렇게 보니까 전혀 다르게 보여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제 강의를 여러분에게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너무너무 어떤 복잡한 어떤 글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강화라는 말, 약화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가져온 게 여러분의 강화나 약화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고 타박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을 풀고 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떠한 마음이 생기는지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잠시 자리를 옆에 비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3분 정도 지켜보시고요.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신 다음에 그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당장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논리적 지식이 충분히 쌓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한번 대화를 하면서 왜 논리 논증이 특강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시 옆으로 피해 있겠습니다. 여러분 풀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풀어보셨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지금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뭐 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이 어렵다라는 것도 뭐 일단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독해 연습을 더 해야겠구나도 생각할 수 있고요. 내가 강화라고 하는 걸 잘 몰라서 그런가 답을 고르기가 좀 어렵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강화를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화형 문제를 풀 수 있는 과정을 아십니까? 약화형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반론, 내가 반론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이 반론 반박형의 문제를 풀 때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선택지를 보면서 가장 반박스러운 거, 반론이 될 것 같은 것을 고르는 경향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객관적으로 이미 반론은 정해져 있어요. 강화도 정해져 있고 약화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과정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시고 일치부합적으로 푸신 분들이 가장 이 문제를 까다롭게 풉니다. 무슨 얘기냐? 글을 읽었습니다. 글도 당연히 추상적이고 까다롭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보기로 들어갑니다. 내가 강화를 푼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보기의 내용에 먼저 들어가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강화가 떠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논리적이지 않은 풀이법이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나중에 우리 논리논 특강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게 될 건데 여러분이 지금 느꼈던 거 제가 지식을 전달해서가 아니에요. 지식은 기본 베이스가 될 거고요. 지식을 아는 사람도 강화가 무슨 뜻인지 약화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도 이 문제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중에 나왔는 해설지도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나왔던 당시의 해설지를 보면 정말 정답은 니은이었거든요. 2번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강화가 아닙니다. 기역과 디귿은. 근데 그 당시에 그 해설을 좀 살펴보면 정말 억지스럽게 니은이 정답이고 기역과 디귿은 오답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호소하는 구구절절한 해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하시면 이거 정말 몇 줄로 끝납니다. 글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논증에 대한 강화니까요. 그 방법을 여러분께 제가 분명히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10수년 동안 연구했다고 했었죠. 연구원 생활을 몇 년 한지 아십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걸 드립다 계속 연구하고 파고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조차도 여러분이 나중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강의를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신 분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풀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인식적 의무가 어쩌고 하면서 생각을 해서 뭔가 기역과 디귿도 역시 거기에 사례를 설명하죠. 기역과 디귿의 사례를 이해해야지 내가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전혀 그런 문제 아닙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심지어 기역, 니은, 디귿은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걸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만약 나중에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악플을 다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논리 논증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상전벽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고요. 저는 어떻게나 더 하고 싶은데 저는 일단 6회로 여러분에게 너무 부담되면 안 되고 또 중간고사 일정이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6회 일정으로 일단 잡아놓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상 논리 논증에 대한 부분이 맞는데 선생님은 리트 언어이해 강사잖아요. 그럼 언어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글자는 좀 화면상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력하신 그 프린트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2026년도에 기출문제의 지문입니다. 그렇죠? 이거 현장에서 빠르게 읽고 정리한 다음에 풀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여기 논리적 지식이 들어갈 어떤 그런 거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논리학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공부들을 충분히 하다 보면 이 지문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논리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기초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응용력이 확장되면서 독해력과 겸비되면서 이런 글들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게 되죠. 정말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설하는 걸 들어보시면 뚜렷하게 이해한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게다가 제가 여기에 질문지 2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질문지를 보고 나서 여러분이 드는 생각은 빨리 선택지나 보기 보고 내가 적당한 걸 찾아봐야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2 질문지를 보고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윗글은 다음 중에서 어떤 논증을 비판하기 위한 것인가? 윗글의 논지를 약화시키고자 한다. 다음 중 어떤 주장을 반박해야 되는가? 일단 보기나 선택지부터 먼저 봐야겠다는 유혹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평균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출제자는 이미 다 가르쳐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논리학을 공부하게 되면 논증이나 주장을 평가하는 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초격차란 말 들어보셨죠? 논리와 관련해서는 정말 초격차를 경험하시게 될 거거든요.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장에서 제가 만약에 어떤 검증되지 않고 실력도 없었다고 한다면 바로 퇴출됐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수많은 선배들이, 피셋의 선배들이 다 검증을 하고 지지를 보냈던 그런 강의입니다. 이걸 6회로 압축하는 게 너무 힘들긴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의 일정에 맞춰서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도 이런 문제도 있었죠. 2026년 문제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제 입맛에 맞는 문제만 가져온다 생각하실까봐 2026년에 앞에 불수의주의에 대한 문제도 가져왔었고요. 이 문제도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도 인문규범의 문제입니다. 둘 다 인문규범의 문제죠. 근데 인문규범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점수를 벌써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경제, 과학, 기술에서 그걸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소화해서 또한 정확하게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앞에 페이지에 있었죠. 질문지만 읽고도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을 찾아서 답을 도출할 수 없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감각에 의존해서 찍는 것에 가깝게 문제를 풀게 되죠. 그건 사실상 운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실력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저랑 함께 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접근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제가 실질적으로 6회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강의의 내용도 목차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표를 보면 일단은 논리학을 전혀 공부한 적도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물론이거니와 대학교 때도 뭐 논리학 개론이라는 수업이 학교에 있긴 했지만 들을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논리학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기본 개념, 이거 여러분이 인문규범에서 지문에서 자주 봤던 어떤 개념들일 겁니다. 모순과 상충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모순과 반대가 다른 뜻인 거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모순과 양립 불가능이 다른 뜻인 거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설프게 글을 이해하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안 되죠. 그러면 또 감각의 영역에서 직관, 직감에 의해서 정답을 찍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출제자는 이미 그런 부분에서 법윤리든 아니면 법규범이든 법학 이론이든 아니면 윤리학이든 아니면 철학이든 간에 충분하게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글을 집필하기 때문에 또한 그 부분에서 논리적 허점이 없는지 오류는 없는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설픈 상태로 또 지문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먼저 할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필수적인 논리적 지식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는 제 지식을 강의하기 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 보세요. 함축, 내포, 외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왜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지 그치십니까? 물론 우리가 배경 지식을 묻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우리가 익힐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주 사용되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쾌락에 대한 문제도 여러 번 봤었고요. 그다음에 뭐 물리학이라면 힘이라는 개념이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되겠죠. 근데 이 논리학에서 이 개념들은 논리학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영역의 학문에 다 걸쳐 있거든요. 이걸 한번 제대로 정리해 두면 이 표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경쟁자들과 차원이 다른 상태로 이해하면서 글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벤 다이어그램도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도 굉장히 어설프게 그리고 또한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을 그리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했던 벤 다이어그램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저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 수준을 먼저 다뤄야 되죠. 명제, 조건명제, 연원명제, 선언명제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조건명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필요충분 조건에 관련되기도 하고요. 또 법 규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건 더하기 처분의 형태로 되어 있죠. 조건명제가 뭐죠? 전건이 조건에 대해서 후건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조건명제는 법 규범이나 윤리학 혹은 우리가 어떤 판단에 있어서 때릴 수 없거든요. 조건명제, 연원명제, 선언명제 그리고 대치규칙에 대해서도 정말 빠삭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출제될 만한 것들은 다 박박 긁어서 정말 그렇다고 해서 시험 범위가 넘어서지도록 제가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지 않을 거고 딱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준만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타당한 논증, 부당한 논증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고요. 또한 정말 많이 출제되는 필요 충분 조건도 여러분이 어설프게 이게 필요 조건이겠지가 정도가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에서 아마 끝장을 본다. 이거 말고 필요 충분 조건 더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아예 바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의 차이도 보여드릴 거고 우리 가장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필요 충분 조건을 각각 어떻게 반박하는 것도 아예 틀을 보여드릴 거예요. 현장에서 만약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그냥 적용만 하시면 답은 딱딱 떨어집니다. 이 답이 다르게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납 논리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어떤 그 소재죠. 귀납적 일반화 유비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논증입니다. 연역 논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일상생활에서는 귀납적 일반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한 논증과 유비출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정확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실제로 글을 보다 보면
그래서 유추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유비출인 걸 알 수 있을 거고, 만약 그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잖아 라는 게 바로 자연스럽게 딱딱 떨어지게 될 겁니다. 선택지를 보고 그때마다 긴장해서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가 자체는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어지도록 제가 할 겁니다. 자, 근데 귀납적 일반의 유비치리에 대해서 다 반박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읽고 그때 가서 반박 찾겠다? 그건 잘못하시는 거죠. 각 논증에 대해서 논증인 파악만 하신다면 그럼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방법도 다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확정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끝나면 전제 과정의 문제, 필요한 전제들 찾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렇죠? 생략된 전제 또는 보충해야 될 진술들, 이런 것들을 다 찾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논리 문제를 위한 필요한 공식들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체화하기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피셋 기출문제 활용해서 보다 어려운 심화된 문제 풀 거고요. 마지막 어떤 강의에서는 리트에 접목하는 연습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운 지식이 이렇게 확장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에 제가 배신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믿고 수강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 강의는 그 이전에 제가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캠퍼스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정보를 보시고 만약 자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캠퍼스에서 이 강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온라인 강의로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퀄리티로 제공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당연히 참여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설명을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자신 있다는 점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 필요 없는 강의고 의미 없는데 시간이나 때우는 강의였다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만 한다면 어느 순간에 이것들이 확장되면서 여러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강의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제 이 설명 안내 들어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